병마절도사 우화형은 젊었을 때는 몹시 곤궁한 무인이었다. 그가 평안도 강변고을의 북쪽 지방을 지키고 있을 때 과거에 기생이었던 한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물을 깃는 여종으로 삼았다가 마침내 잠자리를 같이 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그녀가 우화형에게 말했다. 공께서 저를 첩으로 삼으셨는데 장차 저의 의식을 대줄 능력은 되시는지요? 그러자 우화형이 말했다. 객지에서 쓸쓸히 홀로 지내다가 우연히 자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저 내 빨래나 해주고 버선이나 기워주면 하네. 나 같은 가난뱅이가 무슨 수로 자네 의식을 댈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미 제가 공의 잠자리를 모셨으니 철마다 옷을 해드리고 공을 잘 모셔야 하는 것이 첩의 도리라 여기는데 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화형이 말했다. 고맙긴 하지만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일을 바라겠나? 그런 염려는 말게나 염려 마라. 그녀는 그 뒤로 부지런히 삭바느질을 하고 길쌈을 해서 우화형의 의복을 지어 올리고 음식을 빠뜨리는 법 없이 정성으로 대하였다. 어느덧 우화형이 북부 변방에서의 임기가 다 되어 떠날 날이 되자 그녀가 말했다. 혹 여기를 떠나신 뒤 공께서 서울로 가시면 벼슬자리를 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우화형이 말했다. 죽도록 가난한 빈털터리인 내가 무슨 재주로 행장을 꾸려 양식을 준비해 서울로 가서 벼슬을 위해 머문단 말이오. 가망이 전혀 없는 일이오. 고향인 평산으로 돌아가 쓰러져가는 누추한 집에서 그냥 늙어 죽는 수밖에. 그녀가 말했다. 제가 공의 면상을 보니 결코 쓸쓸하게 보내시고 생을 마치실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큰 벼슬에 오르실 듯 합니다. 제게 지금껏 힘들여 모은 돈 800냥이 있사온데 이 돈으로 돌아갈 행장을 차리고 날랜 말과 관복을 준비하셔서 서울로 올라가시는 건 어떠신지요? 그리고 저는 천한 몸이라 선비님을 위해 수절하고 살아갈 수는 없답니다. 우선 아무개 집에 의탁하여 지내며 공을 기다리다가 공께서 이 고을 수령이 되어 오시면 곧바로 관아에서 만나기로 해요. 예상치 못한 큰 돈을 얻은 우화형은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하고 또 서글펐지만 그녀의 고운 마음과 지혜에 감동하며 훗날 다시 만날 것을 굳게 맹세하고 헤어졌다. 우화형이 떠나자 그녀는 당장 하급 군관인 어느 늙은 호라비 장교의 집에 몸을 맡겼다. 장교는 그녀의 사람됨이 우매하지 않고 사리에 밝아 무척 좋아하며 후처로 삼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제가 죽은 당신의 전처를 이어 살림을 맡는다면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살림 그릇이 몇 개이며 곡식은 얼마이며 비단과 배는 얼마나 되는지 낱낱이 장부에 기록하고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맞춰 본 뒤에 저에게 살림을 맡기시길 청하옵니다. 장교가 말했다. 우리가 서로 100년 해로하기로 기약했거늘 집안 살림을 기록하고 주고받으며 서로를 의심하듯이 했어야 되겠소. 이 살림은 모두 자네 것인데. 그녀가 장교의 말에 완강히 거부하자 장교는 결국 그 말에 따랐다. 그렇게 하여 그녀가 장교의 집에 들어가 살림을 맡은 뒤로 재산 관리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아 열심히 일하니 가산이 날로 늘어났다. 그러자 장교가 그녀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장교에게 말했다. 제가 그를 조금 알기에 조보에 나오는 정사를 좀 보려 합니다. 혹시 이 거울에 조보가 내려오면 제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련지요?
장교는 흔쾌히 대답하고 조보가 내려올 때마다 즉시 보여주었다. 그렇게 조보를 살피며 우화영의 소식이 실리기만을 기다리다가 어느덧 7년이 지난 어느 날 조보에서 우화형이라는 이름 석자가 보였다. 그녀는 매우 기뻐 속으로 탐복하였다. 선전관 우화형, 경력 우화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7년이 지나자 과연 관서지방 평안북도의 고을 수령으로 임명이 된 것이다. 조보에서 그것을 확인한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조보를 더 눈여겨봐야겠구나. 며칠 뒤 그녀가 조보를 읽어보니 아무고을 수령 우화형이 드디어 하직하였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러자 기쁜 속마음을 감출 길 없던 그녀가 늙은 장교에게 말했다. 어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본래 장래를 약조한 사람이 있사온데 애당초 여기에 올 때부터 이곳에 오래 머물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헤어질 때가 온 것 같군요.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 장교가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사정했으나 그녀의 굳은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장부를 꺼내어 현재 집에 있는 물건들과 재산 목록을 상세하게 기록한 뒤 처음 들어왔을 때 받은 장부와 꼼꼼히 대조해보고 난 후 장교에게 말했다. 여기 장부에는 제가 수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서 이 집 재산을 관리한 기록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바가지 하나, 그릇 하나라도 본래 있던 수보다 줄어든 것은 없으니 부끄럽게 여길 일은 없군요. 또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고 다섯이었던 것이 열이 되어 쌓일 때마다 즐겁고 뿌듯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직분은 다한 셈이라 여기며 마음 또한 후련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서 함께 지내오던 부모 없는 아이에게 짐을 지게 한 뒤 남장을 한 후 페랭이를 쓰고는 그 길로 장교의 집을 떠났다. 우화형이 고을 수령에 부임한 지 겨우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쓴 백성인데 사정을 아뢰고자 한다며 관속들에게 둘러대고는 관아의 뜰로 잽싸게 들어가 섬돌 아래에 서서 사또에게 아뢰었다. 제가 억울한 일을 겪어 은밀하게 원님께 아뢰할 일이 있사오니 섬돌 위로 올라가게 해주시길 청하옵니다. 사또가 가만히 듣자니 괴상하게 여겨졌으나 허락해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또 마루에 오르기를 청했고 사또가 허락하자 이번에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사또는 더욱 의아해하며 방 안으로 들이자 고개를 들고 그녀가 말했다. 제가 누군지 나리께선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사또가 말했다. 이제 부임해온 신임 사또가 고을 백성을 어찌 알겠느냐? 그러자 베랭이를 벗으며 그녀가 말했다. 나리께서 아무고을의 북쪽 변방을 지키실 때 2년 가까이를 잠자리를 모셨는데 정녕 저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말씀이십니까? 우화형이 모를 수가 없었다. 깜짝 놀라더니 매우 반기며 말했다. 아니, 내가 부임하자마자 자네가 나를 찾아오다니 정말 기이한 일이로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먼저 자네를 찾아야 했는데 자네가 나를 먼저 찾았구나. 그러자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나리와 굳게 맹세하고 이별할 때에도 오늘 일을 예상했답니다.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거늘 나리께서는 왜 기이한 일이라 하시는지요? 때마침 우화형은 아내를 잃고 호라비로 지내던 터라 그녀를 엄연한 정실부인의 고난으로 아들 며느리가 그녀의 분부를 받도록 했으며 그녀를 관아의 안채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녀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우화형의 아들을 대하는 것이나 하인들을 부리는 일이며 모든 일을 이치나 도리에 맞게 집안을 훌륭히 다스리니 사람들 모두가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우화형을 내조하였는데 우화형에게 비변사 서리가 담당하는 조보를 사오게 하여 열흘마다 조보 보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조정이 비록 멀리 있지만 그 사정을 환히 꿰뚫고 있었다. 문무관 선발을 맡아보던 관리인 정관이 바뀔 때마다 그 후임자를 정확하게 알아맞혔으며 조정의 사정을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을 만큼 정성을 다하여 우화형의 출세를 도왔다. 그녀는 또 정관이 될 사람을 미리 받들도록 우화형에게 조언해 주었다. 그러자 우화형은 재물을 애써 모아 선물 보따리를 끊임없이 보내주니 정관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마치 정관이 받을 만한 선물을 받으니 그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컸다. 마침내 그 사람이 인사 권한을 갖게 되자 우화형의 강점을 더욱 과장되게 칭찬하여 오히려 우화형의 승진이 늦어질까를 염려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우화형은 관서 지방 내의 총 6이나 되는 여러 고을을 옮겨가며 고을을 다스렸고 직분에 충실했다. 녹봉도 차츰 올라가니 상관에게 갖는 감사의 마음도 갈수록 커졌고 출세길도 더욱 넓어졌다. 그는 차례차례 승진하여 마침내 벼슬이 절도사에 올랐다. 우화형은 사실 집안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승진에는 여러 번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의 꿋꿋한 기계와 엄정한 통치 그리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만큼은 지대하였다. 세월이 흘러 우화형이 70세가 가까워 왔을 때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자 서모가 우화형의 아들과 친척들을 불러놓고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영감은 고을의 무인으로 절도사의 지위까지 오르셨고 일은 가까이 지내다 돌아가셨어. 그러니 그 자신은 아무런 한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자제로서도 많이 슬퍼할 이유도 없지요. 나의 마음을 전하자면 여자가 남편을 섬긴 것이 생색내며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여러 해를 지내오며 벼슬길 터 닦는 일을 도와 결국은 영감이 큰 지위에 이르셨으니 내 책임은 다했다 보오. 그러니 내 평생 후회도 없고 내가 뭘 더 슬퍼하겠습니까? 성복을 하자 말자 서모가 며느리를 불러 또 말했다. 영감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맡아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올래. 나는 첩에 불과하니 이제는 집안 살림을 물려주려 하네. 그러고는 마침내 창고에 있는 재물들과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둔 재물들을 기록한 장부를 열쇠와 함께 며느리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슬피 울며 거절하였다. 서모님께서 그간 우리 집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쏟으시어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고생하신 사모님을 더욱 의지하고 공경하여 받들며 모든 집안일을 예전 그대로 두려 생각하였거늘 사모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녀는 완강하게 집안 살림을 며느리에게 넘기고 말았다. 서모가 말했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지극하니 고맙네. 그리고 이제 나는 큰 방을 떠나 걷는 방에 가서 지내야겠네. 그러고는 방 하나를 치우고 들어가서 지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는 여기에 들어왔으니 다시는 이 문 밖을 나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곡기를 끊더니 연이어 남편을 따라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서모의 죽음을 매우 애통해한 우화형의 아들이 말하였다. 이처럼 어질고 덕이 높은 서모님께 세속에서 대하는 예를 그대로 행할 수 없다. 3월장 후에 별모에서 제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부친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 발인을 하려 하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많은 상여꾼들이 있었음에도 상여가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상여꾼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일꾼이 부족해서 결코 힘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의 홀령이 소시를 두고는 못 가겠다고 하시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서둘러 서모의 상녀를 준비하여 함께 발인하니 신기하게도 우화영의 상녀가 그제서야 번쩍 들려 수월하게 나아갔다. 아들과 친척들은 우화형의 묘 옆에 서모의 묘를 만들고 공을 잊지 않고 제사를 지냈다. 사람들은 그 묘를 가리키며 그녀의 공적을 칭송했으며 우시 집안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서모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퇴계한 여종이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화영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거금을 과감하게 내어주었으니 말입니다. 여자 주인공 우화영의 아내는 무엇보다 천한 자신의 신분을 바꾸고 싶은 바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비록 천민으로 태어나 한때는 기생의 삶을 살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했기에 진실되게 자신을 사랑해줄 남편을 만났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껏 내조하여 남편을 출세시키니 이 정도면 여자로서 아내로서 진정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홀령이 아내를 두고 못 가겠다는 듯 상여가 꼼짝하지 않는다는 상여꾼들의 말에 아내의 상여도 함께 준비하니 우화영의 상여가 번쩍 들려 나아갔다는 대목에서 가슴이 울컥하였습니다. 우화형이 아내와 함께한 세월에서 아내를 사랑했던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죽음까지도 함께하려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한평생은 참으로 잠깐이라고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니 우리의 짧은 인생, 바른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풍요로운 삶,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란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